안녕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저랑 같이 함께 또 이제 들으실 텐데요. 심리 측정 및 평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다들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외워야 될 것도 많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이렇게 모든 검사들을 다 다뤄보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조금 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같이 공부하면서 조금 더 이런 측정이나 평가가 왜 나오게 되는지 왜 상담에서 이게 필요한 것인지 그 정도로 알아가는 단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번에 첫 번째 시간은 청소년 평가의 의미부터 먼저 볼게요. 왜 평가라는 것이 필요한지. 평가의 정의 및 목적을 먼저 보시면요. 평가란 무엇이냐면 어떤 대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어 종합적으로 기술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교육 목표에 맞게끔 또 제대로 이 교육 과정이 됐는지 평가하듯이 마찬가지로 상담이라는 것도 받게 되면 상담 목표를 이루어서 상담이 제대로 평가됐는데 하듯이 어떤 한 개인을 우리가 볼 때 이 개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전반적인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해서 과연 이 사람은 어떠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내는 과정이 평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에서 평가란 상담자가 개입하기 전에 개입할 방식이라든지 개입할 시기와 강도, 개입할 영역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 내담자의 지적, 어느 정도 지적인가,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내담자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과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소를 혹시 방문하셔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상담할 때는 그 개인적인 그 정보를 다 아셔야 되잖아요. 그 가족 관계는 어떤지, 얘가 어떤 성장 배경을 거쳐서 했는지,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그래야 이 아이를 어때요?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듯이 상담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정보들을 입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사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여러 방법들로 평가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평가의 목적은 상담에서 평가는 내담자나 그의 주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이 사람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궁극적으로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가 해야 할 다양한 결정과 또 판단 이런 것들을 합리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게 할 수 있도록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잘 수집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고 해석을 해야지만 내담자의 상담의 과정에서 변화를 돕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집단 상담을 가거나 어디 강의를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내담자들, 즉, 또 교육을 받으려는 그 피교육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교육시켜 줄 수가 있겠죠. 그 마찬가지로 상담도 그렇겠죠. 그 내담자에서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의 전문적 판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면 상담 시작 전 단계라는 것이 있어요. 상담 시작 전에 하는 단계로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요. 상담을 하기 전 상담자는 우선 상담이라는 방법 자체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요. 과연 상담을 해야 될 것인지 상담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조언만 필요한 사람인지 정보 제공만 해줘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가야 할 사람인지 이런 시작 전 단계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계 형성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담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때요? 대체적으로 상담자들은 내담자들과 굉장히 좋은 신뢰감, 라포 형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문적이고 지시적인 태도들을 통해서 내담자가 상담자 관계를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전문적 판단할 때 개입 단계인데요. 개입 단계에서도 내담자가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상담자는 상담 목표라든지 개입 방법, 개입 시기에 관한 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위기 상황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판단과는 다른 식의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가 이때 이런 시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에서 전문적 판단을 해야 될 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전문적인 가적인 그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의 의미를 보시면 또 평가의 의미나 기능이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면 이렇게 측정, 판단, 평가라는 게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틀리냐면요. 우리가 흔히 측정, 판단, 평가 섞어서 쓰셨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측정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건의 특징을 수치로 기술하는 거예요. 뭘로요? 수적인 걸로. 수치로 기술하는 거, 수치로 써내는 거, 이것이 측정이라고 그러고요. 평가라는 것은 전문가의 판단을 올바로 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와 뭐가 필요하죠?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것 외에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종합하여서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포함되는 게 평가입니다. 이건 수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죠. 측정이 수치로 기술하는 거예요. 수치로 어떻게 해요? 설명하는 거. 이런 것이고 평가는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서 잘 평가해가지고 잘 수집된 자료를 더불어서 종합하여서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 이렇습니다 라고 판단을 내려주는 게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단과 평가의 차이는 또 무엇이냐 보시면 진단이라는 건 뭐냐면 내담자의 문제를 분류하고 명명하여 문제의 실체를 객관화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다. 우리가 진단할 때 감기입니다. 암입니다. 병원에서 이렇듯이 우리가 몸문이다 하고 딱 명명해 주는 것이죠. 우울증입니다. ADHD입니다. 이렇게 진단해 주는 것. 그 기준에 맞추면 특정한 진단명을 부여하기 때문에 다분히 기술적이고 정적인 성격을 띨 개연성이 많죠. 또한 평가는 뭐죠? 평가는 검사나 진단을 포함하지만 이게 더 크죠. 진단보다 평가가 더 크지만 진단에 비해 계속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을 해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평가라는 것은 이런 진단을 받았지만 이게 감기라고 진단을 받았지만 이제 또 다른 평가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라고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늘 평가 부분이 더 진단 부분보다 더 넓은 의미로 포함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평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오해들을 하고 있죠. 평가는 곧 검사라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평가는 검사가 아닙니다. 또 상담에서 평가의 목표는 기술이라는 것. 평가에서 목표의 기술일까요? 아니죠. 상담에서 평가의 긍정적인 목표는요. 내담자의 변화입니다. 평가의 목표는 기술이 아니고 변화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할까? 평가를 한다는 건 변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얘기죠. 평가는 이례적이며 정적이다? 아니죠. 평가는 늘 계속할 수 있고요. 또 어때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그랬죠. 평가는 곧 사실이다? 아니죠.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또한 평가는 부정적인 측면, 병리적 측면의 특성을 알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죠. 이것도 내담자의 진정한 의미의 그 어떤 문제라든지 또 그 감정, 상담에서의 내담자를 변화시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 또 사회적인 자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평가 자체는 내담자를 변화시키거나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 그런가요? 아니죠. 개인적 영역을 필요해 침범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이 궁극적으로 어때요? 부정적으로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자체는 내담자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평가만 가지고도요. 어떤 역할을 하죠. 그래서 평가의 기능을 보시면요. 우리가 평가의 기능은 상담 목표를 설정합니다. 평가는 우선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이러하다라는 그 정합적인 평가나 해석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어디까지 어떤 부분까지 목표를 설정해야 될지 이거 뭐예요? 진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인지 뭐가 문제인지 어떤 사항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목표를 세울 수가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목표를 세웁니다. 또한 개입과 반응 양식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겠죠. 그래서 이 평가는 상담자의 개입을 위한 크고 작은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항상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개입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는 거죠. 또한 내담자 변화가 있어요. 평가는 내담자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개입의 방법과 시기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입니다. 뭐뭐 했을까요? 평가의 기능이 여러분들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 데 쓰이고요. 개입 반응 양식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또 내담자를 변화시키는데 평가가 한 기능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더 평가의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평가의 그럼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 아까 검사를 제일 먼저 떠올리셨잖아요. 평가에는 마찬가지로 검사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획일화된 검사들이 있을 수 있죠. 기준이 있는 검사가 있어요. 이미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를 거친 기준이 있는 검사는 분명하게 규정된 집단, 즉 기준 집단을 기준으로 표준화되어서 각 사람은 기준 집단 내에서 상대적 위치를 어떤 위치, 상대적 위치를 기준으로 점수를 얻게 되는데 많은 지능 검사나 성격 검사가 기준을 기준으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무슨요? 기준이 있는 검사요. 이게 표준화된 검사. 또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검사가 있어요. 기존 검사에 비해 제작하거나 실시하기도 쉽지만 객관적인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여 필요가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검사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검사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 있죠?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의 그의 주변 인물을 어떻게 해요? 면접함으로써 많은 귀중한 자료를 얻기도 하고요. 또 기준 검사에 비해 어때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자가 원하는 영역의 정보를 자유롭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면접은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검사라는 통로를 거치지 않고 편하게 직접 내담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관찰이라는 게 있어요. 관찰. 관찰은 어떻게 평가되는 부분이냐면 상담에서 관찰을 통한 평가란 면접 상황을 보면 돼요. 그래서 내담자가 말하는 정보 외의 것들, 내담자의 행동을 봄으로써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내담자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된 정보의 통합인데요. 우리가 검사, 면접, 관찰 이거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한 거를 잘 통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정보의 수집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어떻게 통합하느냐 이것도 해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를 하는 게 좋으냐 청소년들은 내담자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가 있지요. 내담자가 어떤 사람이냐 청소년. 그쵸? 내담자의 인적 사항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담자의 이름과 나이, 또 성별, 학년, 형제관계, 또 고향, 거주 상태, 사회 경제적 지위 뭐 이런 것들의 정보를 종교라든지 알아내는 것들이 인적 사항을 이제 검토하시는 기본적인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상담을 어떻게 오게 됐는지, 자발적으로 오게 됐는지, 아니면 끌려온 것인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 또 호소 문제는 무엇인지, 과연 이 친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이런 호소 문제를 다뤄주시는 게, 아는 게, 이런 정보들을 얻으셔야 되죠. 호소 문제를 모르면 어떻게 상담에 들어갑니까? 상담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또한 내담자의 인상 및 행동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내담자를 딱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인상이 있죠. 어떻다, 저 친구라네. 그러면서 또 행동 특성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다리를 떤다든지, 뭐 고개를 갸웃거린다든지, 아니면 뭐 말 속에 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집어넣는다든지, 들어올 때 주춤거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행동 특성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눈여겨보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그 전에 했던 좋은 방안들, 즉 긍정적으로 했던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시도해서 노력했던 것들은 결국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아지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노력한 흔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장점이라고 보시고, 이 친구들이 그동안 시도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왜 그런 것들이 시도했는데 도움이 안 됐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좋은 정보들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가족관계 안에서 우선 가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지 가계도를 그리고요. 그 안에서 또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짜여져 있는지, 또 관계들이 밀접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까지 알아보시는 시간을 가져서 과연 얘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 옛날에는 뭐 조부모까지 다 표시를 했었지만 하면 좋아요. 더 자세히 알아보면. 그렇지만 이제 잘 아는 친구들이 있고 잘 밀접하게 관련된 친구들도 있고 별로 이 친구에 영향을 안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계도를 본다라는 거, 이 친구가 그 형제들에서 차지하는 위치라든지 추측하기 위해서
수직한 것이 또 맞는지 보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서열에서 차지하는 위치, 또 가족관계에서 누구랑의 가장 잘 보이고 싶은 영향을 받는지, 누구랑 경쟁관계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친구나 종교단체에서의 관계라든지 또 사회단체라든지 동아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심지어는 애완동물을 포함한 가족 관계에서도 이 관계를 다 포함시켜서 보는 게 사회적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나에게 얘가 영향을 받거나 뭔가 좀 얘한테 뭔가 중요도가 있다라는 사람들은 다 여기서 좀 다루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담자의 발달 과정의 발달상의 주요 사건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내담자의 발달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얘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또 어디서 자랐는지, 자라면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또 어느 부분에서 힘들었는지, 언제 어떻게 즐거운 일이 있었는지, 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이, 그래서 영향을 준 것들, 또 이런 것들이 얘에게 또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또 힘든 경험이 될 수도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는 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떤 과정에서도 어떤 발달 과정을 거쳤다라는 건 결국 경험이죠. 경험을 안다는 건 굉장히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경험을 알아서 이 경험들이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경험이 얘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알아내시는 게 참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내담자의 이해 평가 좀 이해가 됐어요? 청소년 이해할 때 인적사항, 호소 문제 어떻게 오게 되는지, 청소년 같은 경우 특히 자발적으로 왔는지 비자발적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상 및 행동투성이 어떤지 들어오면서부터 생각하세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에 시도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 강점들, 가족관계는 어떤지, 사회적 관계는 또 어떤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커왔는지, 주요 발달 과정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다 살펴보셔야 되죠. 다음에 이제 상담 문제와 배경에 대한 정보예요. 내담자의 주 문제가 이제 어떤 건지 보시는 건데, 내담자가 호소한 문제하고요, 내담자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상담자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내담자 그들의 부모가 호소한 문제 반드시 이제 동일한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괴롭다고 하는 게 청소년의 경우는요, 부모가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의뢰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보기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아이들이 보기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맞춰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얘는 이거를 왜 문제라고 느끼지 않는지, 또 이 문제를 왜 이 사람들은 또 이걸 문제라고 느끼지 않고 이것만 문제라고 느꼈는지, 이런 상호적인 것도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 호소 문제가 뭔지 보시고요. 문제 발생의 배경 및 변화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 원인, 어떤 것들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지, 내담자가 가진 문제의 배경 및 그 변화 과정은 문제가 발생한 이제 시기나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된 시간이 있어요. 그 문제가 발생해서 어느 정도 지속됐는지, 그 시간 동안 또 무엇을 했는지, 또 문제가 악화됐는지, 악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악화되지 않고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흔히 이제 청소년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그 아이들을 생각하는 문제는 이래서 왔는데 비자발적으로 온 경우는 나는 그걸 문제라고 별로 생각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부모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아이는 문제라고 느끼지 않는데, 그럼 자기는 또 그 아이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라고 느끼냐면 반대로 이제 부모가 이러는 것이 자기한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요. 그래서 진짜 자발적으로 오는 케이스는 상담에 들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몰입하는 게. 그래서 그 아이가 자발적으로 저는 이런 게 문제라 생각해서 제가 이런 걸 좀 고치고 싶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까요? 이렇게 상담을 오게 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되면 상담의 그 진행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청소년을 상담하실 때는 아이들 사실은 자기가 어떤 것이 그 문제라는 것들, 기성세대가 봤을 때 문제라는 것들을 지도 조금은 느끼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재밌는 거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요. 그들 스스로. 그래서 이거를 문제라고 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은 아니라고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랬을 때 너는 네가 보기에 그들의 얘기를 하기보다는 너가 보기에 어떤 게 심각하게 네가 바꾸고 싶은 문제인지 변하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처음에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얘기해서 그걸 어떻게 고쳐가는 게 좋을지 사실 대안들은 다 갖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걸 아는데 그걸 행동에 옮기는 걸 못할 뿐이에요. 청소년들은. 그래서 그걸 행동에 구체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이제 성인들이 할 몫인데 그걸 갑자기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리라 생각을 하게 되면 어렵죠. 그러니까 그걸 차츰차츰 애들이 그 자기 개개인의 성향이나 속도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즉 나도 하니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계획표를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청소년 상담에서는 중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 문제의 개념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담자 문제의 개념화는 청소년 내담자의 평가 내용을 종합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담자 문제가 무엇인지를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보고서 개념화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너의 문제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면 좋을까라는 대안을 이렇게 스스로 낼 수 있도록 내가 보기엔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정보에 의해서 너의 문제는 이거라고 보이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해서 그 아이의 생각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가지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을 상담하는 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마음을 터놓고 처음부터 얘기를 다가오는 학생들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남한테 어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일수록 인정을 많이 받아왔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자잘의 경험이 많습니다. 이 학교 생활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요. 누군가 뭐라고 할까봐 스스로 많이 내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하실 때는 많이 이쪽에서 오픈을 오랫동안 하셔야 되고 많이 인내하셔야 된다는 점이 조금 어려운 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청소년 상담이 가장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